만약 전차 한 대가 한 사람의 생사를 갈랐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낡은 철모를 쥐고 불타버린 T-55 전차를 올려다보던 그날, 저는 평생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나는 절대 전차병이 되지 않겠다. 그런데 25년 후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전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잃은 딸이 전차를 증오하던 군인이 운명처럼 한 전차 앞에 서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전쟁터 한복판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잠깐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엘레나 포페스쿠, 루마니아 육군 제3기 갑대대 소속 전차 정비사 겸 부사관입니다. 매일 아침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부쿠레슈티 외곽 훈련장을 휩쓸 때면 저는 어김없이 아버지의 철모를 만지작거리곤 했습니다. 1989년 12월 22일 루마니아 혁명이 한창이던 그날, 아버지 미하이 포페스쿠 상사는 티미시와라 광장에서 구소련제 T-55 전차를 몰고 민주화 시위대를 지키다 전사하셨습니다. 독재군이 쏜 RPG 로켓 단 한 발에 전차는 불덩이가 되었고 아버지는 그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겨우 3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레나, 내 아버지는 영웅이란다. 하지만 전차는 사람을 지키지 못해.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제가 왜 전차병이 되었냐고요? 유족 특채였습니다. 루마니아군은 전사자 유가족에게 의무 복무 면제 대신 군 복무를 선택하면 특별 지원금을 주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저는 아버지를 죽인 그 철 덩어리와 함께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새벽 5시 훈련장에 도착한 저는 언제나처럼 T-55의 녹슨 해치를 힘겹게 밀어 올렸습니다. 끼익하는 금소금이 귓속을 파고들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비명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생존자의 증언. 포페스쿠 상사는 끝까지 해치를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어. 낡은 장비는 그렇습니다. 평소엔 멀쩡한 척하다가 정작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엔 배신합니다. 전차 내부로 몸을 구겨 넣자 역한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폐부를 찔렀습니다. 60년 된 이 고철 덩어리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산된 할아버지뻘 장비였죠. 좁디 좁은 조종석에 앉으면 제 키 168cm도 웅크려야 할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조준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렌즈는 긁힌 자국 투성이에 곰팡이까지 피어 있어서 50m 앞 표적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간 투시경. 그런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달이 뜨지 않는 밤엔 그냥 감으로 쏘는 겁니다. 실전이었다면 우리가 먼저 당했겠죠. 하사님, 엔진 시동 걸겠습니다. 조종수 안드레이 병장이 외쳤습니다. 19살 징병으로 끌려온 이 어린 병사는 제 눈에 아버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가 이광 같은 전차에서 무사하기를 매일 기도했습니다. 부르릉 콰르릉. 엔진이 걸렸습니다. 아니, 걸렸다기보다는 억지로 깨어났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전차 전체가 미친 듯이 덜덜거리며 진동했고 검은 매연이 환기구를 통해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독면을 썼지만 안드레이는 미처 쓰지 못해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우리는 훈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루마니아의 동쪽 불과 300km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이웃 국가로서 언제든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최전방이었습니다. 정부는 국경 방어를 강화하라고 명령했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건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T-55뿐이었습니다. 표적 발견. 거리 800m. 포수마리우스 상병이 외쳤습니다. 저는 조준경에 눈을 붙였지만 뿌옇게 흐려진 화면 속에서 표적은 윤곽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죠. 하사님, 사격 허가 요청합니다. 사격. 쾅. 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자동 장전 장치가 고장난 탓에 다음 탄을 장전하는 데만 무려 15초가 걸렸습니다. 실전이었다면 우리는 벌써 3번은 죽었을 겁니다. 현대 전차는 5초에 한 발씩 쏩니다. 우리는 그 3배나 느렸죠. 그때였습니다. 엔진 과열. 엔진 과열입니다. 안드레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동시에 엔진룸에서 불길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아니라 뭔가 타는 듯한 흰 연기였습니다. 냉각수가 새고 있었던 겁니다. 전차 정지. 즉시 대피.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드레이가 황급히 엔진을 껐지만 과열된 엔진은 식지 않았습니다. 온도계 바늘은 이미 위험 구역을 넘어서고 있었죠. 저는 해치를 열려고 레버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을 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사님, 해치가 안 열려요. 안드레이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25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을 떠올렸습니다. 불타는 전차 안에서 열리지 않는 해치를 두드리시던 아버지. 저는 이를 악물고 레버를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철컥. 다행히 열렸습니다. 우리는 허둥지둥 전차 밖으로 뛰쳐나왔고 10초 뒤 엔진룸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냉각수 파이프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우리는 아버지처럼 되었을 겁니다. 훈련장 한쪽에 주저앉은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드레이는 땅바닥에 드러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마리우스는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전차병이 아니라 관 속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시체들이었죠. 포페스쿠 하사. 빅토르 이오네스쿠 대령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전우였던 대령님은 저를 마치 딸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의 얼굴은 심각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대령님. 방금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네.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이 공식 발표됐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 같은 T-55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레오파르트 EA7,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M1A2 에이브람스, 그리고 대령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의 K2 흑표. 이렇게 세 종류가 경쟁합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그 나라를 지도에서 찾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목표는 오직 하나, 독일의 레오파르트였으니까요. 레오파르트 EA7. 나토의 표준 전차이자 서방 세계 최강의 지상 무기. 저는 군사 잡지에서 그 전차의 사진을 수없이 봤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강력한 120활강포, 첨단 복합장갑. T-55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최첨단 무기였죠. 대령님, 제가 레오파르트 시험평가단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이미 자네 이름을 올렸겠네. 하지만 대령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포페스쿠, 너무 기대는 하지 말게. 나토 본부에서 이미 레오파르트 쪽으로 압력을 넣고 있어. 미국이나 한국 전차는 사실상 들러리일 가능성이 높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이고 나토는 장비 표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차를 도입하면 부품 호환이 안 되고 정비 체계도 따로 구축해야 합니다.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레오파르트를 직접 몰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일주일 뒤 평가단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부대 게시판 앞에 모인 동료들을 해치고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엘레나 포페스쿠 하사 K2 흑표 시연 평가단. 뭐라고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다시 또 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K2. 한국 흑표. 레오파르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제 손이 떨렸습니다. 레오파르트 팀에는 제 선임인 라두 중사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에이브람스 팀에는 코스틴 하사가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한국 전차팀이었습니다. 엘레나 축하해. 동료 알렉산드라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가 무슨 이건 좌천이야. 저는 쓰디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K2가 뭔데? 아시아 전차잖아. 유럽 환경에서 제대로 굴러가기나 할까? 주변 동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한국 전차? 삼성이 만드나? 아니, 현대래. 자동차 회사 아냐? 자동차 회사가 전차를 만든다고? 말이 돼?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했습니다. 25년간 전차를 증오하며 살아온 제가 그래도 이번만큼은 최고의 전차를 만나고 싶었는데 운명은 또다시 저를 배신했습니다. 포페스쿠 하사, 인사과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사과로 향했습니다. 인사과장 루치안 소령이 저를 맞았습니다. 하사, 배치에 불만이 있나?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게. 자네 얼굴에 다 써 있어. 소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포페스쿠, 이건 상부의 결정이야. 자네가 가장 뛰어난 정비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K2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인재라고 판단한 거지. 그럼 제가 시험 대상자란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지만 기회이기도 해. 만약 자네가 K2의 결함을 정확히 찾아내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그건 자네 경력에 큰 플러스가 될 거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결국 한국 전차는 탈락시키기 위한 들러리고 저는 그 결함을 문서화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전문성을 증명할 기회였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 7시에 부쿠레슈티 외곽 군사시설로 가게. 한국팀이 이미 도착해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군용 지프에 몸을 실었습니다. 함께 배정된 동료는 마르쿠 병장과 소피아 하사, 그리고 저. 총 3명이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부쿠레슈티 외곽에 폐쇄된 군사훈련장이었습니다. 출입구에는 경비병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활주로 같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K2 흑표가 서 있었습니다. 첫인상,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습니다. 레오파르트의 육중하고 위압적인 디자인에 비하면 K2는 너무 깔끔했습니다. 각진 디자인이 아니라 곡선이 많았고 덩치도 레오파르트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마치 스포츠카처럼 날렵한 느낌이었죠. 이게 전차야? 장난감 같은데. 마르쿠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전차는 육중하고 두꺼워야 합니다. 적의 포탄을 막아내려면 장갑이 두꺼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K2는 뭔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엘레나 포페스쿠 하사님이신가요? 뒤에서 유창한 루마니아어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180cm 정도, 단정한 짧은 머리, 검은색 작업복 차림. 나이는 35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강철 같으면서도 온화한.
모순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은 현대로템 K2 수출팀 수석연구원 박지훈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엔지니어의 손이었죠. 저와 같은 기계와 함께 살아온 사람의 손. 반갑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어를 잘하시네요. 부쿠레슈티 대학에서 6개월 배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제 임무니까요. 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봤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영업사원들은 통역관을 대동하는데 이 사람은 직접 언어를 배웠습니다. 6개월 만에 이 정도 실력이라면 상당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자, 이제 K2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박지훈이 전차 쪽으로 걸어가더니 해치를 열었습니다. 포페스쿠 하사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화력입니다. 적을 파괴하는 것이죠. 저는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승무원을 살려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박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포를 가졌어도 승무원이 죽으면 그 전차는 고철입니다. 아무리 두꺼운 장갑을 가졌어도 탈출구가 막히면 관입니다. K2 흑표는 그가 전차 내부를 가리켰습니다. 승무원이 살아 돌아오도록 설계된 전차입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브리핑 룸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지훈은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T-55BS K2 흑표 생존율 비교. T-55 RPG 공격 시 승무원 생존율 5%. K2 흑표 RPG 공격 시 승무원 생존율 95%.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5%와 95%.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989년 12월 22일 티미시오아라 광장에서 루마니아군 T-55함대가 RPG 공격을 받고 전소했습니다. 탑승 인원 4명 전원 사망.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전사한 분 중 한 명이 미하이 포페스쿠 상사였습니다. 엘레나 하사님의 아버님이시죠. 어떻게 아셨나요? 제가 루마니아에 오기 전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평가단으로 배정된 하사님의 개인 정보를 확인했고 아버님의 전사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박지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포페스쿠 하사님. 만약 그날 귀하의 아버님이 T-55가 아니라 K2를 타셨다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K2의 복합 장갑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K2의 복합 장갑은 RPG-7을 완벽히 방어합니다. 설령 관통당하더라도 자동 소화 시스템이 0.3초 만에 작동합니다. 해치는 전기가 끊겨도 수동으로 열립니다. 탈출 시간은 5초.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귀하의 아버님은 살아 돌아오셨을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질문. 왜 아버지는 죽어야 했을까? 그 대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전차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건 적군이 아니라 낡은 T-55였습니다. 하사님. 박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K2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차는 제 속죄입니다. 속죄요? 2015년 K2 개발 도중 시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동료가 죽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부품 결함 때문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 저는 7년 동안 단 한 명의 승무원도 죽지 않는 전차를 만들기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K2는 그 결과물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아픔을 기계에 담아낸 사람. 직접 몰아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시라고 모셨습니다. 훈련장으로 나왔습니다. K2 흑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치를 열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T55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공간이 넓었습니다. 제가 허리를 펴고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조종석 전면에는 3개의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이스틱을 잡았습니다. T55의 뻣뻣한 레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정교했습니다. 마치 게임 컨트롤러 같았죠. 긴장하지 마세요. 박지훈이 옆자리에서 말했습니다. K2는 하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겁니다. 시동 버튼을 눌러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T55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저음의 부드러운 진동이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숨을 고르는 것 같은 느낌. 1500마력 파워팩입니다. T55의 3배 출력이죠. 박지훈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음과 진동은 오히려 절반 이하입니다. 독일 MTU 엔진 기술과 한국 S&T 중공업의 변속기를 결합했습니다. 저는 조이스틱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슈! 전차가 움직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55톤짜리 철 덩어리가 마치 깃털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조향도 너무 쉬웠습니다. 조이스틱만 살짝 틀면 전차가 정확히 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정말 전차가 맞나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속도를 내보세요. 저는 조이스틱을 끝까지 밀었습니다. 콱! K2가 폭발했습니다. 속도가 아찔하게 붙었습니다. 50km, 60km, 70km. T55의 최고 속도가 50km였는데 K2는 그걸 5초 만에 돌파했습니다. 도로에서 최고 속도 72km, 야지에서 52km입니다. 박지훈이 말했습니다. 지금 하사님이 느끼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 맞았습니다.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서 T55의 악몽에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 이제 장애물 코스로 들어갑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K2가 험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바위밭, 가파른 경사, 진흙 구덩이. 하지만 K2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남 현가장치입니다. 박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각 바퀴의 높이를 자동 조절합니다. 승무원이 느끼는 진동은 최소화되죠. 정말 그랬습니다. 제 몸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들고 있어도 쏟지 않을 정도였죠. 그때였습니다. 앞에 60도 경사가 나옵니다. 60도? T55는 30도도 힘들어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냥 조이스틱을 밀었습니다. K2가 경사를 올라갔습니다. 아니, 기어올랐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마치 거미처럼 벽을 타듯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야? 1500마력과 이남 현가장치의 조합입니다.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기동력이죠.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건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였습니다. 첫날 시연이 끝난 후 저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K2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엔진음, 정확한 조향감, 압도적인 기동력. 그리고 박지훈의 그 눈빛. 아버님은 살아 돌아오셨을 겁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박지훈입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저는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박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야간 주행 시험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하사님께 드릴 자료가 있어서요. 그가 가방에서 두툼한 매뉴얼을 꺼냈습니다. K2의 야간 사격 통제 시스템 설명서입니다. 루마니아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걸 언제 다 번역하셨어요? 어젯밤에요. 하사님이 제대로 이해하셔야 K2의 진가를 평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2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이걸 하룻밤에 번역했다고? 박 연구원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K2가 선정되든 안 되든 그건 결국 정치적인 문제 아닌가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동료 이준석은 K2 시험 중에 죽었습니다. 유압 시스템 결함 때문이었죠. 그건 제 설계의 실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석이가 죽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형, 이 전차 꼭 완성시켜. 나 같은 사람 더 이상 나오지 않게.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K2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사님의 아버님처럼, 제 동료처럼 전차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그게 제가 K2를 만든 이유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포페스쿠 하사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사님이 K2를 거부하시는 이유 알 것 같습니다. 전차가 아버님을 죽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차는 도구일 뿐입니다. 좋은 도구는 사람을 살리고 나쁜 도구는 사람을 죽입니다. K2는 좋은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증오의 벽이 그의 진심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매뉴얼 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봬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제가 불렀습니다. 박 연구원님. 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숙소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루마니아의 겨울밤은 추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남한 면적은 루마니아의 절반도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차를 만들 수 있었어요? 절박했으니까요. 박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과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군인들을 지킬 최고의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K2를. 네. K2는 한국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군인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루마니아 군인들도요.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포페스쿠 하사님 같은 분들이 살아 돌아오게.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뭐죠? 하사님,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아버님 생각하면 여전히 괴로우신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매일요. 어떤 게 가장 괴로우세요? 제가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3살이었어요. 사진으로만 봤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아무것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나라를 사랑했고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저도 군인이 됐어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어서. 박지훈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차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게 돼요. 불타는 전차 안에서 열리지 않는 해치를 두드리면서. 하사님. 박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님은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죠? 하사님이 있었으니까요. 딸을 위해, 나라를 위해 싸우다 가신 거니까요. 그건 영웅입니다. 그가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하사님도 영웅입니다.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여기 계시니까요. 저는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박지훈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돼요. 전 여기 있을게요. 그날 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걸. 다음 날 야간 주행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루마니아의 겨울밤은 깜깜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죠. K2의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박지훈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켜보세요. 저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슈. 세상이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T-55의 흐릿한 야간 투시경과는 달랐습니다. K2의 화면은 나처럼 선명했습니다. 3세대 열상 투시경입니다. 박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적외선이 아니라 열을 감지합니다. 안개, 연기, 어둠 상관없이 표적을 찾을 수 있죠. 정말 그랬습니다. 화면 속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300m 밖인데도 선명했습니다. 이제 사격 통제 시스템을 테스트하겠습니다. 표적은 800m 움직이는 관역입니다. 저는 조준경을 들여다봤습니다. 관역이 보였습니다. 시속 30km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준하세요. 저는 조이스틱의 버튼을 눌러 조준했습니다. 그런데 조준점이 자동으로 관역을 추적했습니다. 자동 추적 시스템입니다. 하사님은 방아쇠만 당기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K2는 가능합니다. 사격하세요. 쾅! 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2초 후 800m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동 중 사격 명중률 95%입니다. 박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T-55는 10% 정도요. 10배 차이. 이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사님, 이제 극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극한 테스트요? 네. 카르파티아 산맥 설원 주행입니다. K2가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영하 15도, 영하 20도, 영하 25도.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온도 정상, 유압 정상, 모든 시스템 정상. 박지훈이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K2는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합니다. 한국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테스트했죠. K2가 눈밭을 가로질렀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궤도가 눈을 완벽하게 물고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K2 레오파르트 팀에서 문제 발생. 엔진 시동 꺼짐. 저는 박지훈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유럽 평야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영하 25도는 한계치를 넘었나 보네요. 그럼 K2가 루마니아 환경에 더 적합합니다. 카르파티아 산맥은 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니까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레오파르트가 고장났다고? 나토의 표준 전차 서방 최강의 전차가? 하사님. 박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나라 제품이냐가 아니라 어느 제품이 더 나으냐입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 대신 조이스틱을 잡았습니다. K2가 설원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선택은 이미 정해졌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박지훈과 또 커피를 마셨습니다. 박 연구원님. 네. 제가 보고서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사실대로 쓰시면 됩니다. 사실은 K2가 레오파르트보다 낫다는 건데요. 박지훈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쓰세요. 하지만 그러면 저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나토는 레오파르트를 원하니까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동료들이 좋은 전차를 탈 자격이 있으니까요. 하사님은 정말 훌륭한 군인이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으면 좋겠어요. 박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사님,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저 하사님이 좋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요. 전차를 증오하면서도 동료들을 위해 전차병이 된 하사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연구원님이 좋아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연구원님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심인 사람이에요. 박지훈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부쿠레슈티 국방부 회의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슈테판 밀러 이사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레오파르트 EA7은 나토 표준 전차입니다. 루마니아가 나토 회원국인 이상 레오파르트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가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전차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환경에 적합하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그가 비웃었습니다. 아시아 제품을 유럽 군대가 쓴다는 건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군인들을 죽게 내버려 두란 말인가? 박지훈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밀러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존심은 중요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심은 무엇일까요? 남의 눈치를 보며 이류 장비를 쓰는 것일까요? 아니면 최고의 장비로 내 군인들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시험 결과입니다.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야간 사격 명중률 K2 95% vs 레오파르트 89%. 극한 환경 작동 K2 영하 40도, 레오파르트 영하 20도. 기동성 K2 72km, 레오파르트 68km. 가격 K2 850만 달러, 레오파르트 1200만 달러. 모든 항목에서 K2가 앞섰습니다. 더군다나 박지훈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독일은 현재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입니다. 루마니아에 공급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1년 안에 54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3년 vs 1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3년은 너무 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현장 평가관의 보고서를 들으시겠습니다. 엘레나 포페스쿠 하사님.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철모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 포페스쿠 미하이 상사의 철모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989년 12월 22일 아버지는 T-55를 타고 티미시오아라 광장을 지키다 전사하셨습니다. RPG 한 방에 전차는 불탔고 아버지는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전차를 증오했습니다. 전차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K2를 타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전차가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라 나쁜 전차가 죽였다는 걸. 철모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K2는 좋은 전차입니다.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줄 유일한 전차입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관님, 저는 현장 부사관으로서 증언합니다. K2 흑표는 루마니아군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제 동료들을, 제 후배들을 지켜줄 수 있는 전차입니다.
저는 경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빅토르 대령님이 제일 먼저 박수를 쳤고 다른 장성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2주 후 루마니아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은 대한민국 현대로템에 K2 흑표 전차 54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저는 박지훈과 함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해냈어요. 하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연구원님 덕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박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페스쿠 엘레나 하사님. 그가 반지를 꺼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나왔습니다. 2025년 12월. 저는 루마니아 육군사관학교 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K2 전차 교관 임관식이었습니다. 빅토르 대령님이 제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셨습니다. 축하하네, 포페스쿠 중위. 감사합니다, 대령님. 저는 중위가 되었습니다. 루마니아군 최초의 여성 K2 전차 교관. 강당 뒤편에는 박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엘레나.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어머니, 넌 아버지를 넘어섰어.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지키게 될 거야.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 묘소에 갔습니다. 부쿠레슈티 국립묘지 혁명 영웅구역. 아버지의 비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K2 모형을 놓았습니다. 아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빠를 구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빠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할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 잘했다. 저는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화해했습니다. 며칠 뒤 훈련장에 50대의 K2 표가 도열해 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대에 올라탑니다. 조종석에 앉습니다. 시동을 겁니다. 웅. K2가 깨어납니다. 저는 조이스틱을 잡습니다. 그리고 전진합니다. 2024년 루마니아는 K2 흑표 54대를 도입했습니다. 엘레나 포페스쿠 하사는 루마니아군 최초의 여성 K2 전차 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미하이 포페스쿠 상사는 부쿠레슈티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K2 흑표는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등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K2는 누군가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자식을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전차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전차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좋은 도구는 사람을 살리고 나쁜 도구는 사람을 죽인다는 걸. K2 흑표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도구로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아버지처럼 죽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이것이 제 임무입니다. 이것이 제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제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